오늘은 223페이지 뭐 몇 가지 처분, 거부 처분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재량행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재량행위는 여러분들 뭐 좀 조금 실체법적인 얘기를 좀 곁들여서 설명을 하면 예컨대 행정청이 어떠한 행위를 할 때 말입니다. 행위를 할 때 이 의회에서 정한 의사를 그대로 행해야 된다. 어떤 사항이 도래했을 때 의회에서 정한 것대로만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기속행위가 되는 거고요. 그죠? 이 의회에서 상황에 맞게 선택지를 주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되면은 재량행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엄밀히 말하면 재량은 아닌데요. 재량은 아닌데 이 의회가 조문을 만들 때 이리적인 표현만 써서 조문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른바 불확정 개념도 조문에 써야 될 때가 있고, 그렇게 되면 그 불확정 개념의 해석과 적용 문제가 남지 않습니까? 그 해석과 적용의 문제는 사법부가 최종적인 유권 해석 기관인 것은 분명한데 사법 절차의 구조상 온전하게 불확정 개념을 해석 적용하는데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해 줘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판단의 여지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설명한 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과거에 설명한 것까지 포함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행정법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행정청의 상대방이 국민이 또는 주민이 어떠한 권리를 갖고 있는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다라고 그때 설명을 했습니까? 법규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죠? 민법에서 계약상의 권리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면 계약서를 봐야 되듯이, 이 행정법에서는 법률을 읽어봐야 되는 거죠. 그럼 법률을 읽어보면 행정청은 뭐뭐 하면 뭐뭐 하여야 한다. 그죠? 행정청은 뭐뭐 하면 뭐뭐 할 수 있다. 보통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로, 물론 이렇게 조문 자체가 이렇게 행정청이 주어가 돼서 뭐뭐 하여야 한다,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타입이 있고 2번 타입이 있다 치자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행정청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약간 세뇌하듯이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기관을 행정청이라고 그랬잖아요. 실제 조문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무슨 장관은, 뭐 시장군수 구청장은, 시도지사는, 무슨 법인은 이렇게 돼 있겠죠. 그 다음에 뭐뭐 하면은 이 법률 요건이고요. 그죠? 뭐뭐 하여야 한다,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법률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재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조문을 읽어보고 해석한 결과 1번 타입의 경우냐 2번 타입의 경우냐, 그죠? 만약에 1번 타입의 경우면은 기속행위예요, 재량행위예요? 기속행위가 되는 거죠. 2번 타입의 경우에는 이거는 조금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재량행위로 해석이 될 터인데, 그죠?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업법상에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할 수 있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재량행위가 되는 건데, 아니면은 그저 넌 할 수 있다 뭐 이런 뜻도 있잖아요. 고난의 소재를 나타내는
할 수 있다가 되면은 이거는 이제 그 재량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죠. 단정할 수 없게 되고 그런 경우가 이제 간혹 있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여야 한다,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여야 한다로 돼 있으면 기속행위가 되고 대부분의 경우에요.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재량 행위가 되죠. 이런 거를 문헌설이라고 그래요. 문헌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살펴보면은 문헌설이 통설이 지배적인 학설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누차 설명하지만 행정청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는 의회 의사에 달려 있는 거고, 그죠? 근대적인 민주주의 및 권력 분립 체계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죠. 뭐 최근 현대에 들어와서 뭐 여러 가지 반론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아직도 법학의 상당 중요 부분은 다 근대적인 법학 하에서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의사에 의해서 행정청에 해야 할 바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회 의사는 어디에 적혀 있어요? 법률에 적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의 문헌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로 나누는 것이 이제 문헌설이 되는 거고 그것이 뭐 올바른 해석론이다라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행정청이 주어가 되지 않거나 수동태로 돼 있다거나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할 수 있다가 권한의 소재를 표시하는 할 수 있다라고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성질을 살펴봐서 그죠? 성질을 살펴봐서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를 따져보자라는 거잖아요. 이런 게 종합설입니다. 그러니까 문헌설에 기반한 종합설이 되는 거죠. 문헌설에 기반한 종합설이 통설이고 판례의 태도다. 자, 근데 그러니까 요걸로 판단을 하는데 즉 재량의 문제는 여기에서의 문제잖아요. 이게 행위 선택의 문제잖아요. 근데 여기에 불확정 개념을 썼다. 예컨대 뭐 현저히 뭐 이런 표현을 쓰면은 이 현저히라는 게 상황적으로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 해석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리적인 표현을 쓰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그 해석과 적용의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사법부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재량의 여지가 나올 수가 없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사법심사가 어려워지는 영역이 있죠. 그 영역이 주 147에 있습니다. 그죠? 예컨대 비대체적 결정, 뭐 학생의 시험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구속적 가치 평가, 예컨대 교과서 검증이라든지 또는 리스크에 대한 판단과 같은 예측 결정, 또 사회 형성적 결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법부의 사법심사가 용이하지 않은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해 줘야 되고 그 판단이 존중되는 범위 내에서는 마치 재량과 같이 행정청의 판단이 우위에 있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거를 판단의 여지라고 합니다. 판단의 여지. 그러니까 불확정 개념을 썼다고 반드시 판단의 여지가 되는 건 아니죠. 불확정 개념을 써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런 몇 가지의 경우에만 판단의 여지가 인정되는 거죠. 이 판단의 여지를 어떻게 다룰 거냐.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는 이른바 판단의 여지설에 따른 설명이고요. 왜냐하면 판단의 여지는 재량하고 완전히 다른 거라고 지금 설명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판단의 여지는 이 법률 요건 부분에서 나타나는 거고 재량은 이 법률 효과에서 나타나는 거고, 그죠? 재량은 행위 선택의 문제고 판단의 여지는 법률 요건의 해석 적용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다른 문제다라는 이론적 기반 하에서 설명한 거죠. 그런데 이 판례는 재량하고 판단의 여지를 구별하지 않죠. 구별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뭐 요건 재량이라든지 뭐 공익 재량이든지 뭐 등등의 용어를 써서 이 재량의 일종으로 보는 게 판례이고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일본 쪽 영향을 받은 그런 학자들의 견해다. 뭐 일본의 영향을 받았던 건 약간 좀 어폐가 있는데요. 하여간에
전통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왔던 견해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견해들에 입각해서 설명하면 판단의 여지도 재량의 일종이 되는 거죠. 예. 어쨌거나 재량이든 판단의 여지든 간에 그죠? 사법심사가 포기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예컨대 뭐 판단의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 판단의 절차에 위법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은 다 심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판단의 여지라고 해서 사법심사가 전면적으로 포기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사법심사를 해야 되지만, 그죠? 그 내용적으로 일정 정도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재량이든 판단의 여지든 간에, 그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건 분명하죠. 처분이잖아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고, 이게 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까지 강의를 하느냐 하면 그 과거에요. 특히 일제시대 정도쯤에는 이른바 자유재량의 경우에는 그 각하해야 된다라는 견해가 다수설이었어요. 그러니까 법원의 사법심사가 안 된다, 할 수 없다라는 게 다수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량 행위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유재량 행위면은 각하를 해야 되고 처분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니까요. 나머지 뭐 기속재량이든지 뭐 아니면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이게 좀 어렵죠. 예. 그런 표현을 쓰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의 구분이기 때문에 재량행위냐 아니냐에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전혀 그거는 뭐 옛날 고리고장 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견해인 거고, 지금은 이미 행정소송법에 재량권의 한계나 그 남용이 있을 때에는 취소하도록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처분성 여부의 문제가 아니고요. 오히려 쟁점이 어디로 가냐면은 심사 방법의 문제죠. 예컨대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재판부가 그죠? 그 마치 자기가 행정청의 입장에 서서 나라면은 이렇게 해석 적용하고 이런 행위를 했을 것 같은데 너는 왜 이렇게 했느냐? 행정청 너는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사법심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있는 거지만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었느냐? 나는 심사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법심사 방법의 차이가 있어서 기속행위하고 재량행위하고 구별할 실익이 있다. 과거식으로 처분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력적 사실행위죠. 권력적 사실행위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권력적 사실행위의 경우에 위법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 한번 권력적 사실행위를 해서 위법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죠? 예컨대 철거 명령이 있고 난 다음에 대집행의 실행을 했단 말입니다. 이 대집행의 실행행위는 어떤 법적인 행위는 아니잖아요. 가서 망치질하는 거잖아요. 그 집에 가서 해머질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 법적인 행위가 아니죠. 사실행위죠. 근데 권력적 사실행위이고 따라서 그거는 처분으로 대접을 해서 항고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미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도중에 그 해당하는 건물이 다 철거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소액이 얻게 되는데 소액이 얻게 돼서 각하를 하게 돼서 이 권력적 사실행위의 경우에는 이 처분성 여부도 문제지만 소외이익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일단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집행정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집행정지를 해놔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이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긴 하지만 소액이 없다라고 되는 건데, 근데 소액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회복되는 이익만 소외이익으로 좋게 해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뭐 예컨대 법률적 해명의 필요성, 반복될 위험이 있어서 이 경우에도 소외이익이 인정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권력적 사실행위가
바로 집행이 돼서 소액이 없다고 보여지더라도 예외적으로 소액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는 게 부관이잖아요. 예, 부관의 일단 정의는 처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서 주된 의사표시에 부과된 종된 의사표시를 이제 부관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자, 행정행위를 단순하게 하는 것보다 부관이 설정돼 있으면 그 행정청의 행위의 유연성, 그죠? 상황 적합성 이런 것들이 부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민법부터 공부했으니까 민법에서 부관 얘기가 나오죠. 민법에서 나오는 부관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조건과 기한이죠. 조건은 뭡니까? 내일 비가 오면 100원을 너한테 주겠다. 모든 교과서가 다 그런 예가 있죠. 민법 교과서에. 맞죠? 내일 비가 오면.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지금은 확실한데, 그죠? 지금은 우리나라 기상청은 좀 아닐 수도 있는데 하여간에 슈퍼컴퓨터로 다 예측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크게 그 완전하게 불확실한 사실이라고 말하기가 좀 뭐한데, 과거에는 굉장히 이제 불확실한 사실이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예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행정행위의 효과를 발생시키거나 행정행위의 효과를 소멸시키거나 하는 것을 좌우하게 하는 것을 조건이라고 하고요. 기한은 뭐겠어요? 기한은 반대말이겠죠? 장래의 가장 확실한 사실의 행정행위의 발생 또는 소멸을 좌우시키는 것을 기한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장래의 가장 확실한 사실은 아인슈타인의 뭐 특수 산대성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시간의 흐름이겠죠.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장래 행정행위의 효력을 좌우시키는 것을 기한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부담이 있죠. 부담은 뭐예요? 부담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하면서 죄송합니다. 수익적 행정행위를 하면서 그와 관련된 침익적 행정행위를 하는 것을 부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 법률효과가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효과 중에 뭐 1, 2, 3, 4 효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배제하는 뭐 이런 식의 부관. 이거는 반드시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정행위의 사후변경의 유보, 부담유보 뭐 등등의 이 부관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부관에 대해서 어떻게 쟁송을 해야 되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고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려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 뭐 행정실체법 시간에 충분히 배워서 아시겠지만 이 부관에 관해서 다양한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죠. 이건 지금 행정쟁소법 시간이잖아요. 행정실체법 시간에 공부를 하셨어야 됐습니다. 자, 그러면 쟁소법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요. 예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 도로 조명 허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40년간의 도로 조명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뜻밖의 행정청에서 40년간이 아니라 20년간의 도로 조명 허가만 내줬어요. 40년이 아니라 20년의 도로 조명 허가를 내줬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을 신청을 했는데 행정청에서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을 하면서 그 진입로 개설 후 기부 체납할 것이라는 기부 체납부
기부 체납부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을 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자, 요거는 20년간 이렇게 쓰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관의 종류 중에서 뭐겠습니까? 뭐겠어요? 조건이죠? 조건 아니죠? 뭐죠? 대답 안 할 거죠? 기한이죠? 네. 자, 기부 체납 부담 아파트 건설 상인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겠습니까? 조건이에요, 부담이에요? 조건이에요, 부담이에요? 부담이죠. 조건하고 부담하고 조금 구별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네, 근데 개념적으로 구별이 되죠. 조건은 행정경의 효력을 좌우시켜야 되잖아요. 조건의 성취에 따라서 행정경의 효력이 좌우되는 거잖아요. 근데 부담은 그렇지 않죠. 부담은 그냥 부담만 지우는 거잖아요. 수익적 행정행위를 하는 김에 침익적 행정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기부 체납부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이면은 지금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직 기부 체납 안 했어요. 기부 체납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기부 체납 안 했어요. 그럼 내가 그 지금 권리가 좌우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이거는 부담이에요, 조건이. 이렇게까지 설명하면 제가 안 알려줘도 알 수 있죠. 부담이죠, 그죠? 네, 부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경우에 20년간 도로 점용 허가 중에서 요거는 지금 만족한 거잖아요. 그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도 만족을 했는데 요거가 불만인 거죠. 그죠? 요것만 없애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 전체를 가지고 예컨대 20년간 도로 점용 허가 신청 거부 처분, 20년간 도로 점용 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소송을 잘 이끌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변호사가 돼서 소송을 잘 이끌었어요. 이끌었더니만 승소했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20년간 도로만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 도로 점용 허가도 같이 취소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히려 소송을 했더니만 더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손해 안 보죠.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취소 소송의 인용 판결이 나면은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는데 기속력이라는 게 있어서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다시 이제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판결의 취지는 적어도 20년 이상의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라는 거겠죠? 다시 이제 도로점용 허가가 다시 나니까 궁극적으로는 구제가 되지만 보기에는 구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요거만 분리해서 항고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겠나라는 게 이른바 뭐죠? 독립쟁송 가능성이죠.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 부관을 독립해서 다툴 수 있느냐,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느냐. 네, 이게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이거 말고도 쟁점들 많아요. 저기 행정법 실체법 교과서 보시면 이거 말고도 쟁점이 많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한 답은 뭐예요? 뭘 기준으로 봐야 돼요? 항고 소송의 대상은 뭐예요? 처분이죠, 처분. 네, 그러면은 20년간이라는 처분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지. 20년간이라는 처분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기부 체납할 것이라는 처분은 있을 수 있죠. 일종의 급부하명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부담은 독립쟁송 가능하다. 왜냐하면 처분이니까 그 자체로. 그러나 부담 이외의 조건이라든지 아니면은 기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독립해서 쟁송할 수 없고 전체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면은 뭐예요?
20년간 도로 점용 허가 처분이 나면은 처분의 취소, 변경, 철회 신청을 하고 행정청이 그걸 받아주지 않으면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하는 방법도 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여기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배운 겁니다. 변경 신청권에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정처분이에요.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한 다음에 감축 또는 확장되는 것을 경정처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특징은 뭐냐면 처분이 그대로 유지된 채 수정만 되는 것이지 처분의 동의성을 상실하는 경우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처분의 동의성을 상실하게 되면은 이거는 별개의 처분이 돼서 그렇죠? 별개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따져야 되는 거고요.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처분의 동의성을 유지하면서 처분이 감축되거나 확장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주로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조세소송에서 문제가 되니까 조세소송을 예로 들어서 뭐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선묵세무서장이 그죠? 갑에게 그 500만 원의 과세 처분을 했어요. 500만 원의 과세 처분을 예컨대 2022년 3월 1일쯤 했다고 치자고요. 2022년 3월 1일 날 이 처분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3.1절 날에는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합니다. 하여간에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가정을 하고 한 2022년 7월 1일에 이거를 다시 계산해 보니까 한 700만 원쯤 돼요. 그래서 700만 원으로 바꿨어요. 반대의 경우로 해봤더니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과세처분의 동의성을 유지하면서 이게 내용만 확장되거나 내용만 축소되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게 경정처분의 경우인데 이렇게 증액되는 거를 증액경정처분이라고 그러고요. 감액되는 거를 감액경정처분이라고 합니다. 세법에서요.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는 거죠. 요게 처분이냐, 이게 처분이냐, 또는 이게 처분이냐가 매우 큰 쟁점이 되겠죠. 뭐 여러 가지 쟁점도 있지만 가장 큰 쟁점 눈에 확 띄는 게 뭐겠어요? 제소기간이죠, 제소기간. 만약에 이게 처분이라고 하면 2022년 3월 1일 날부터 90일 이내에 뭐 항고 쟁송을 해야 되는 거죠. 뭐 국세 심판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이런 걸 하거나 뭐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쪽이라고 하면은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제소 기간을 따져야 되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증액경정의 경우에는 228페이지에 있는 흡수 변동설에 따라서 해결을 하고요. 판례의 취지가요. 감액경정 처분의 경우에는 역흡수설에 따라서 처리가 됩니다. 흡수적 변동설은 어떤 의미냐면은 일단 이 처분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 처분이 이쪽으로 기본적으로 흡수가 돼서 증액경정 처분은 2022년 7월 1일자 700만 원의 과세 처분이 쟁속의 대상이 되는 거죠. 행정심판이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제소기간 내라면 모르겠는데 이미 제소기간이 지났잖아요. 그죠? 요 앞에 거를 기준으로 하면요. 그래서 그러니까 700만 원 부분이라면 그죠?
500만 원 부분은 이미 확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확정이 돼서 500만 원 부분은 아무리 원고가 모두 다 이긴다고 하더라도 내용적으로요. 예, 최대 승소 금액이 200만 원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이게 흡수적 변경설이에요. 어려워요? 이게 세법상의 이 총액주의하고 이 행정소송법상의 경정처분에 관한 이론이 이게 혼합이 돼가지고 이런 결론이 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그런데, 이건 이제 제소기간이 지난 경우를 얘기한 겁니다. 요 사이가, 90일이 지난 경우. 자, 감액경정처분은 어떻게 돼요? 감액경정처분은 역흡수설이죠. 그래서 이게 300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2022년 3월 1일자 300만 원 과세처분이죠. 과세처분 300만 원. 청구 취지도 그렇게 써야 돼요. 공법 기록형 문제 청구 취지 이거 묻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3월 1일자 300만 원짜리 과세처분으로 답을 쓰셔야 돼요. 그러면 제소기간도 2022년 3월 1일 날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제소기간 도가 돼버렸네. 이게 문제가 생겼죠. 근데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예컨대 갑이요. 이건 이제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갑이 자기가 500만 원의 가세 처분이 났다고 치자고요. 현실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500만 원의 가세 처분이 나면은 이 갑이 바로 여기에 대해서 국세 심판이나 뭐 이런 거 하지 않죠. 어떻게 해요? 먼저 행정청에 가겠죠. 세무서에 가지. 그러면은 성북세무서의 직원을 만나겠죠. 공무원을. 만나서 뭐 저차 해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하면은 공무원이 2차, 3차, 4차, 4차, 5차, 5차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 하고 돌려보내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모든 게 해결됐으니 나는 이제 세금을 300만 원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겠어요? 나는 300만 원이 이제 세금을 전혀 안 내도 되겠구나 하고서 집에 가겠어요. 전혀 안 내겠다고 생각하고 집에 가겠죠. 그런데 2022년 7월 1일 날 300만 원의 가세 처분이 다시 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화가 확 나서 이제 그때부터 행정심판 청구서를 쓰겠죠? 쓰면 어떻게 돼요? 제소기간이 도가가 되는 거죠. 이런 불합리 때문에 그 판례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비판이 현실적으로 좀 있습니다. 있는데 판례는 뭐 요지 부동이고요. 다만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 문제가 안 되냐면 이렇게 300만 원으로 감액되는 경우는 대부분 어떻게 감액이 되겠어요? 국세심판의 결과로서 감액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항고소송의 제소기간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항고소송의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도 있지만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90일도 있잖아요. 그러면 뒤에 것이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다시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2022년 7월 1일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고한테 불이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잘 생각해 보면 다 이해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게 이 감액경정처분의 논리가 세법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세법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예컨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영업정지 어떤 사람이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어요. 3개월 처분을 받았는데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행정심판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하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과징금 500만 원 처분을 했다고 치자고요. 이래도 감액경정처분과 같이 뭐 예컨대 2022년 뭐 3월 1일이라면 7월 1일이라고 치면 2022년 3월 1일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가름하는 과징금 500만 원 처분에 취소소송을 제기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왜 하겠어요?
이 이론적인 얘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소장을 쓸 때 청구 취지도 그렇게 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공법 기록형 문제에도 가끔 출제가 되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33페이지로 가서요. 반복된 행위. 그죠? 예컨대 철거 명령이 있어요. 예컨대 철거 명령이 있습니다.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은 뭐 계고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대집행영장 통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대집행 실행행위를 하고, 뭐 비용 청산을 하고. 그 다음에 과세 처분이 있는데 과세 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독촉을 하고, 압류를 하고, 뭐 공매를 하고, 뭐 청산을 하고, 뭐 이런 식의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계고라든지 독촉은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일종의 경고잖아요. 당신이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앞으로 대집행을 할 수도 있으니까 스스로 철거 명령을 이행하는 게 좋겠다. 또 과세 처분의 경우에는 당신이 지금 돈 얼마를 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지금 안 내고 있다, 자진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당신이 안 내면은, 그죠? 압류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당신의 재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독촉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계고하고 독촉을 한 번만 하면 좋은데, 좋지 않죠? 보통의 경우에 실무적으로 여러 번 하죠. 2차, 3차 이렇게 독촉을 하는데, 최초의 독촉, 최초의 계고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고, 그죠? 나머지 것은 이행의 최고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독촉의 경우에는 최초의 독촉만이, 맨 처음에 한 독촉만이 처분이고,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부처분의 경우에는요, 거부처분의 경우에는 신청이 기준이죠. 신청마다 거부처분이 되는 거니까 이게 반복된 처분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 별개의 처분이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고의 문제로 들어가서요. 신고의 문제로 들어가서 신고의 문제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쉬었다가 신고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